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네팔인데 이게 의외입니다. 원래 네팔 그러면 제가 알기로 가장 평화로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유혈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네팔에서는 지난 8일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청사와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의 시위대가 진입했고요. 정치인들의 자택에도 불을 질렀어요. 예. 전 총리의 부인은 자택에 있다가 화상을 입어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도 카트만두 인근 교도소에서는 죄수들이 탈옥 행렬을 이어가고 있어요. 시위 이후에 총리와 내무부 장관은 사임했고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군사훈련센터로 대피한 상황입니다. 공항도 법원도 문을 닫아서 국가가 마비된 상태인데요.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했는가? 평화로운 국가에서 왜 이렇게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는가? 이걸 촉발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는 네팔 정부가 소셜미디어 차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위를 이끄는 주체들은 기성세대는 아니고요. Z세대들이라고 하는 10대에서 20대 후반 국민들인데 그간 누적된 정부에 대한 분노가 SNS 차단 조치를 계기로 폭발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호주 같은 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같은 경우도요. 청소년들의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안전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들 많이 통과시키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팔의 Z세대들이 이렇게 G세대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걸 보면 뭔가 청소년 보호 목적 말고 다른 의도가 있었나요? 네, 실제로는 이 기득권층을 향한 비판 여론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위가 청년들이 주도하는 시위인 만큼 외신에서는 젠지들의 시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들의 반감을 끌어올린 여러 사진들이 있었어요. SNS에서는 권력층의 자녀들, 이른바 네포키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과시하는 모습을 많이 올리고 이게 확산하면서 이에 대한 반감이 또래층에서 스멀스멀 일어난 겁니다. 네. 이 네포라는 말은 권력자가 친족에게 관직을 물려주는 네포티즘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고위층 자녀들이 외국의 최고급 호텔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명품을 과시하고 또 일반 생수가 아닌 수입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이러한 좀 과시하는 모습을 SNS에 올리니까 일반 젠지들 사이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이 플렉스를 하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네. 거죠.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디지털 캠페인이 확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팔 정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 플랫폼을 차단하는 그 명목으로 뭘 내세웠냐면요. 거짓 정보와 증오 표현을 단속한다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젠지들이 네포키즈를 비판하는 영상을 가짜뉴스다라고 일축을 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SNS의 문을 다 걸어 잠간 거였어요. 그리고 네팔 젊은이들에게 SNS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서비스인데요. 타지에서 돈을 버는 청년들이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고요. 네. 또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송금할 때도 SNS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위가 격화한 뒤에 정부는 SNS 차단 조치를 좀 해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일 기준으로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0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예.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13,000명 이상이 탈옥을 했습니다. 완전 아비규환이었군요. 네. 네팔하면 진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지만 정말 국민 행복지수가 세계 1위다 이런 네. 소리도 들은 것 같은데 실상은 어마어마한 빈부격차에 권력 세습까지 골물 대로 골문 나라였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팔이나 부탄 같은 국가를 생각하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국가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데요. 예.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네팔의 행복 지수가 146개 국가 중에 90위에서 100위권 정도에 그친다고 해요. 그래요. 네팔의 경제 지표를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겠는데요. 네팔의 1인당 명목 GDP는 세계 158위입니다.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수준이에요. 그리고 인구 3천만 명 중에서 빈곤층만 20% 이상입니다. 야.
그리고 15에서 24세 한창 일할 나이의 실업률은 20%가 넘고요. 그래서 네팔 국민들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송금을 하는데 요 금액이 네팔 GDP의 3분의 1이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노동자 송금이 사실상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예요. 네팔 경제가 해외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가 있었었네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국내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네. 네팔 노동력의 82% 정도가 비공식 고용 상태인데요. 예. 임시직이나 아니면 불안정한 일자리에 몰려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청년들이 해외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도 굉장히 불안정해요. 네팔은 2008년에서야 왕정을 폐지하고 연방 공화국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후 약 17년 사이에 총리만 14번이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 성향 정당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극소수의 특권층이 만들어졌어요. 예. 또 고위층들의 부패가 잇따라 보도됐음에도 이들은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었느냐? 경제적 기회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해요. 네. 당연히 국민들은 이게 연방공화국은 됐는데 왕정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특히 네팔은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전체 인구의 56%가 30살 미만이거든요. 당연히 청년층은 사회 변화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진짜 국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을 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정부에 대한 불만이 들끓는 이 국가 네팔뿐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막 정말 고스란히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도 시위가 있었는데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기득권층의 부패에 질린 국민들의 시위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카르타에 거주한다는 명분으로 나라에서 주택 수당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빈곤 지역의 월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격차예요. 네. 그러니까 시위 도중에 경찰관이 배달 기사를 장갑차로 치어서 숨지게 하는 등 이제 여러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SNS에서 이제 정부의 온라인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암호 같은 메시지를 서로 이제 공유하고 확산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글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도네시아어를 발음 나는 대로 적어서 한글로 적어서 SNS에 게시를 하고 요거를 이제 시위대들끼리 공유하는 그러한 모습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방글라데시에서 학생 시위대가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또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몬순 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청년 실업률이 40%에 달했고 네. 또 가뜩이나 적은 이 공무원 일자리를 기득권 자녀에게 3분의 1이나 할당하는 그러한 시도가 발견이 되면서 네. 이거에 이제 청년들이 반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결국 사임하고 인도로 도피했다고 해요. 그 이웃 나라 스리랑카에서도 2022년 12월에 고타바야 라자팍사 당시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대에 쫓겨서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시위에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는데요. 젊은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좌절하고 있음에도 기득권층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 생각하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집중했던 기득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어떤 나라에서 이런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뭐 부정부패로 시위가 일어나는 걸 요즘은 또 SNS로 또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에 네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지금 그런 현상을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먼저 프랑스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이러한 밈이 유행입니다. 니콜라가 부담한다. 니콜라가 무언가를 지불한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 니콜라라는 요 가상의 존재가 뭐냐면 1980년대에서 9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를 상징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어요. 절반을요? 네.
와. 그런데 정작 그 혜택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세대,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게 돌아간다라는 비판에서 이러한 밈이 나왔습니다. 네. 프랑스는 연간 18만 294유로, 한 3억 원 이상을 버는 소득자에게 45%의 최고 소득세를 부과하는데요. 네. 여기에 연금과 건강보험금까지 합치면 정말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가 가져가는 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유럽의 소득세 높은 것이야 워낙에 좀 유명하니까 납득이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자신이 낸 세금의 혜택을 다른 세대가 누린다는 점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비교적 일찍 퇴직하는데요. 프랑스에서 일하는 사람이 현재 100명이 있다고 쳤을 때 은퇴자는 39명이라고 합니다. OECD 평균이 31명, 미국은 29명 수준이니까 프랑스의 생산 가능 인구가 겪는 부담이 와닿으실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연금이 또 물가 상승률과 연동됩니다. 예. 그래서 은퇴 후에도 퇴직자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요. 네. 근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젊은 층들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콜라와 같은 젊은 고소득자들은 가뜩이나 세금도 많이 내는데 주거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올랐고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는 팍팍한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연봉 3억 원을 번다고 해서 그걸 다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SNS를 보면 이러한 뼈 있는 농담도 나오는데요. 30살의 니콜라 씨가 70살의 베르나르 씨의 휴가 비용을 대고 있다. 30살 니콜라 씨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가고, 그래서 70세의 베르나르 씨는 여유로운 그 노년 생활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더 아이러니한 건 이 30살의 니콜라 씨는 70세의 베르나르 씨가 누군지 얼굴도 한번 못 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면 뭐 말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데도 단지 니콜라 세대는 젊다는 이유로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가. 예. 베이비붐 세대는 왜 국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프랑스의 공적 연금 지출 비율을 보면 OECD 상위권이에요. GDP 대비 12에서 13%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OECD 평균이 9%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정부에 이러한 좀 이상한 구조를 해결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법도 한데, 유권자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다 보니까 젊은 층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묻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이제 점점 이런 이슈들이 수면 위로 더 올라오기 직전인 상황이라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도.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이런 세대 갈등이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의 상황과 프랑스의 상황, 미국, 영국 다 비슷한데요. 예. 미국과 영국에서는 헨리라는 용어가 최근 부상했습니다. 네. 헨리의 스펠링이 HENRY잖아요. 예. High earns, 벌이는 높은데 아. not rich yet, 아직 부유하진 않아요 라는 뜻이죠. 네. 프랑스에 니콜라가 있으면 영국에는 헨리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의사나 뭐 변호사, IT 전문가 이런 고소득 전문직이기는 한데 자산은 많지 않고 여전히 학자금도 갚아야 되고 주택담보대출도 갚아야 하는 그 빚이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헨리들은 평균 43살 정도로 연평균 소득은 13만 6천 달러, 약 2억 원입니다. 예. 하지만 그만큼 부채도 많아요. 네. 평균 부채가 2억 2천만 원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월 소득의 40% 가까이가 주택담보대출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네. 또 영국의 헨리들을 보면 인구로만 따졌을 때 전체 인구의 5%에 불과한데 전체 소득세의 절반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헨리들에 가해지는 세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역시 세금은 많이 내지만 헨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적 대변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영국 노동당은 부유층에 집중하지 않고요. 보수당 역시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프랑스도 그리고 영국도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앞에서 말씀 주셨던 네팔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처럼 이들 국가에서도 사회적 갈등, 더 나아가서는 시위 같은 것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프랑스에서는 이런 세대 갈등이 정치 불안으로 확대됐습니다. 프랑스의 바유르 총리가 최근에 긴축 예산안을 내걸고
의회에 신임 투표를 요청했어요. 예. 그러니까 긴축 예산안을 하고 싶다. 그런데 뭐 찬성을 하면은 나를 신임하고 아니면 불신임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프랑스의 국가 부채 수준을 보면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거든요. 예. 지난해 기준 GDP의 113%가 넘으니까 이걸 좀 손을 보겠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난 8일 신임 투표에서 의회는 바이로 총리의 불신임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각이 붕괴한 상황이에요. 네. 프랑스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가장 큰 수혜층이면서도 투표율 역시 굉장히 높은 집단이거든요. 예. 정부의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바이루 총리의 반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바이루 총리는 최근 TV에서 프랑스 재정 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비 부머는 국가 부채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부채를 낮추는데 앞장설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묻는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 결과도 세대 간의 답변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18세에서 24세, 25에서 34세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는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는데 예. 50세 이상에서는 무려 84%가 바이루 총리의 의견에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이야, 84%가 아니 그 부채를 내가 왜 갚아야 되는데 내가 왜 줄여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라고요? 네.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각자의 입장은 또 있겠다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준 어떻게 만들어 버린 정부 부채 이거 왜 우리가 갚아야 되느냐 이 의구심은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을 해소해 줄 만한 정치적 대변자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좌절이 계속되면 이 니콜라들이 결국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세대 갈등을 넘어서 정치 분열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갈등은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지면 지지하는 정장도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도 좀 많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갈등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는 정치인인지 그걸 문제로 제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인지 이걸 우리가 앞으로 많이 잘 구분을 해야겠네요. 유권자의 책무죠. 예. 마지막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임금 수준이 20년째 정체인 상황에서 최근 지자체가 최저임금을 높이고 있다. 이거는 좋은 소식 같은데요. 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는데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전년도 1,055엔에서 66엔 정도 상승해서 1,121엔으로 결정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시급이 한 1,550원 정도인데요. 일본은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상 처음으로 47개 전체 광역자치단체 모두에서 시급이 1,000엔을 넘겼어요. 그러니까 시급 10,000원 시대가 여기도 도래한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전국 1위는 도쿄였습니다. 1,226엔 수준이었고요. 수도권 주변 지역인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이런 도시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해요. 네. 반대로 오키나와는 1,023엔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도쿄와 비교하면 최저임금이 같은 일본인데도 20% 정도 낮아요. 아,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의 차이가 꽤 있네요. 네, 이런 차등적인 최저임금제가 우리 입장에선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중앙정부의 개입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정부가 경기와 고용 지표를 고려해서 인상 기준액을 논의해요. 예. 그래서 각 지역을 경제 상황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구분하고 지역별로 인상 기준액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는 A급, 홈카이도, 히로시마는 B등급, 오키나와 같은 지역은 C등급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A와 B등급은 인상폭을 63엔으로, C등급은 64엔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보다 작은 도시들에서 더 인상폭이 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기준액을 참고는 하지만 어쨌든 다시 자기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시급을 결정하니까 이렇게 한 국가 내에서도 최대 20%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올해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66엔 상승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부는 63에서 64엔 상승폭을 제시했는데 결국 지자체가 더 얹어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기준을 웃돈 지역이 많았어요. 예. 이렇게 돈을 더 줘서라도 인재 유출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시도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지역일수록 사람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시급을 올려준 거죠. 예를 들어서 구마모토는 정부 기준보다 18엔이나 더 얹어서 82엔으로 최저시급을 상향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TSMC 반도체 공장에 들어설 예정이라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구마모토가 이렇게 올려줬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자체끼리도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전국 최저임금 꼴찌라는 그 타이틀을 좀 피해보려는 경쟁입니다. 예. 지난해 전국 최하위였던 아키타는 이번에 80엔을 인상해서 1031엔으로 결정했는데 이걸 본 옆 동네 이와테는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서 아키타와 똑같은 금액으로 맞췄다고 해요. 네. 이화태현과 아키타현이 인접한 지역인데 바로 옆 도시에서 시급을 더 쳐주면 사람들이 그 도시로 몰려갈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뭐 여행이든 출장이든 일본을 정례적으로 갈 기회가 있는데 최저임금 올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일본도 요즘 물가가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에서도 물가 상승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만 이른바 쌀 파동 때문에 쌀값이 급등했던 사태가 최근에 있었고요. 예. 또 외식 비용, 전기요금, 기름값 모두 상승세입니다. 도쿄의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5년 전보다 10% 이상 올랐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폭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인구 5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는 12.8%, 중형도시에서는 11.6% 정도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수도 도쿄와 비교하면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었어요. 교통비나 통신비, 수도요금 같은 지출이 지방 거주자일수록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방에 거주한다고 해서 생활비가 덜 드는 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네. 지방 도시들에서 공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기업계 입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좋은데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기업계는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기업의 지급 능력을 넘어서는 인건비가 책정되면 경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는 기업의 70% 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또는 어렵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면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와테현에서는 지자체에서 79엔 인상을 결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용주 측의 위원 전원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가결되긴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고용주 측에서는 이건 좀 무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최근 사임하긴 했지만 이시바 전 총리가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금 상승을 통해서 고물가에 좀 대처해보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을 높이기보다는 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쉽지 않은 이유가 일본은 재정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비세 인하가 경기 부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본 역시 국가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부담도 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임금 인상이든 소비세 인하든 어느 한쪽만을 해법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딜레마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 요모조모 오늘도 제대로 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